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래간만에 회계사 회관의 강당에 오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은 그 발표 아주 설명드린 것처럼 회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 아울러 우리 저 김광윤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 회계 감사 개혁의 그 초심이 뭐였던가를 한번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 이 책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 제이콥 소울 교수가 쓴 우리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회계는 어떻게 역사를 지배해왔는가. 근데 이제 제목은 이게 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레커닝이라고 돼 있고 그 Rise and Fall of Nation. 그러니까 국가의 흥망성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쉽게 이렇게 역사를 지배했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회계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코 이 전문적인 어떤 좁은 분야가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그리고 회계가 윤리문화 시스템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식부기 역사를 보기 전에 그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그 회계사는 쿠심이라는 사람이랍니다. 쿠심. 그래서 이게 세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가 기본적으로 얼마가 있냐. 고대 국가에선 제일 중요한 게 사람수죠. 사람수에 따라서 세금이 거치고 사람수에 따라서 우리가 군사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람끼리 치고받는 거니까요. 전쟁이라는 게.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얼마만큼 있냐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예를 들어서 이웃에서 부족이 쳐들어왔다. 저쪽 부족은 5만 명인데 우리는 10,000명이다. 그럼 이거 사실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뭐 정예군대를 열심히 양성했으면 모르지만 다 같이 평범한 5만과 10,000명이라고 그러면 5만한테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잘 지내자. 이래서 잘 지내는 게 낫지. 거기서 전쟁에서 지면 굉장히 혹한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인구가 도대체 몇 명이냐 그거를 파악하는 거가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쉽지만 이 저기 남태평양만 가도 얼마 전까지 하나 둘 다음엔 많다예요. 하나 둘 다음엔 많다. 다 많아요 그냥.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숫자를 세고 그 숫자를 통해서 우리 자원이 얼마 있냐를 아는 게 어떤 집단이나 국가를 존속을 위해서 그 집단을 컨트롤하고 경영하는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식회계 이전에도 카운팅, 레코닝이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식부기가 계속 하고 있다가 이 이제 복식부기가 드디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복식부기. 그래서 이제 서양 역사에 의하면은 그 이탈리아 상인들이 제일 먼저 썼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루카 파찌올리라는 사람이 그 정리를 했습니다. 복식부기 원리를. 네, 정리를 했는데 그 이전에 이제 그 아라비아 숫자라는 게 굉장히 그 간편하죠. 제로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 십진법으로 해서 아주 쉽게 그 카운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식부기가 나오게 된 이유가 자본입니다. 자본. 장사를 하긴 했는데 도대체 얼마를 벌었냐.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최초의 주식회사가 그러니까 이제 배가 남미나 아시아로 가서 열심히 이제 가져오면 분배하는 거죠. 이제 그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 분배에 관한 권리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게 이제 핵심이 되고 거기서 뭐 주식회사도 나오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식부기를 가지고 하면 좀 어렵죠. 그게.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복식부기입니다. 근데 이 서양보다 우리가 앞섰다고 지금 그 얘기가 나오죠. 그게 이제 개성의 그 송도북인데요. 사계치부법. 이 사계치부법을 보면은 이거 인정받았습니다. 학계에서 인정받은 겁니다. 송도 사계치부법이 인류의 가장 오래된 복식부기다라는 건 이미 학계에서 인정을 받은 거고요.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거는 일제시대 때입니다. 일제시대 때 호주에서 처음 먼저 그 기록은 호주의 학자가 처음 언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919년인가 그쯤 됐을 때 그 호주의 어느 학자가 처음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같은 어쨌든 이 송도 사계치부법이
전혀 다르죠. 이 구조를 보면 전혀 다른데 이제 분계를 한다든지 전혀 다른데 결과론적으로 대차대조표 나오고 손익계산서 나오고 현금 흐름 나오고 중요한 것은 이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을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서양하고. 그래서 어떤 게 먼저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기록상으로 이 루카 파치올리 거는 15세기 거고 우리는 그보다 앞선 한 13세기에 이미 보여니까 우리께 훨씬 앞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 한민족의 창의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창의성이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BTS다 요새 그 넷플릭스에서 코리안 드라마가 히트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 창의성에 있어서 이 대한민국 이 한국 사람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일본의 식민지가 되긴 했지만 조선 초기에 소위 화약 무기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화약 무기의 명품 화약 무기의 원전은 다 조선에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권총, 개인이 소지하는 권총. 우리나라의 새 총통이라고 해서 9cm짜리 총통이 있습니다. 9cm. 전장이 9cm입니다. 그럼 이거 뭐 했었느냐 하면은 이렇게 집게에다가 이렇게 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기병이 돌격할 때 심지에 딱 불을 붙이면 일정 시간 가면은 발사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진족 기병하고 싸울 때 바로 근거리에 들어가면 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일렬에 있는 여진족 기병은 다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난리가 나죠. 일렬이 다 무너지니까 2열, 3열 할 거 없이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기들끼리 막 밟고 넘어가고 그러겠죠. 그래서 4군 육진이 개척이 된 겁니다. 4군 육진을 개척할 때 여진족이 힘을 못 썼어요. 그것 때문에. 쇠총통 때문에. 권총도 원조가 조선입니다. 그리고 기관총의 원조도 조선입니다. 우리가 보통 임진왜란 그러면은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줘서 이긴 걸로 생각하는데 그 정반대입니다. 행주산성 싸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행주산성이 뭡니까? 평양에서 전투가 있고 나서 일본군이 내려와 가지고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올라가려고 보니까 행주산성에 이제 권율 장군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니까 저거 깨고 가자 그러고 온 거 아닙니까? 거의 전멸했습니다. 일본군이 거기서. 뭐 때문에 그랬죠? 보통 그러잖아요. 행주산성 싸움은 뭐 행주 치마에 뭐 돌을 가지고 와서 던졌다는데 아니, 돌 던져갖고 어떻게 이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때 화차라는 게 나왔습니다. 화차라는 건 뭐냐면 이 40개의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에 다 총통이 장전되어 있는 겁니다. 그 심지가 다 연결이 돼가지고 불을 붙이면 40발이 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 이렇게 40발이 연속으로 나가는 겁니다. 개인이 끌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간편하게 작았어요. 개인이 한 사람이 끌고 다닐 정도. 그래가지고 일본군이 거기서 아주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뭐 40발씩 날아가는 화차를 50대인가를 줬다, 뭐 100대 줬다 그러는데 만약에 50대라 그래도 2000발이 날아오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장전하면. 근데 한꺼번에 장전은 못했겠죠. 1열 장전해서 빠지면 두 번째 장전한 거 나가고 하여튼 연속으로 사격을 하니까 거기서 일본군이 완전히 뭐 혼비백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뒤로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산탄포라는 게 있습니다. 산탄포가 뭡니까? 이렇게 쇠구슬 나가는 포 있지 않습니까? 쇠구슬 나가는 포. 그게 서양에서는 19세기 초에 처음 실전 배치가 됐는데 이순신 장군이 쓴 조란탄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60개의 쇠구슬을 넣어가지고 쏘는 거죠. 그 실험을 언제 한번 하는 걸 봤는데 이 탄막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교실에 있는 사람 머리가 다 터집니다. 그냥. 가서 탄착이 딱 형성돼가지고. 그 다음에 세계 최초로 신관이라는 개념을 개발한 것도 우리 조선입니다. 비격진천례. 날아가서 떨어진 다음에 폭발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게 신관이거든요. 그 신관 개념도 세계 최초로 개발. 그러니까 자결탄, 신관에 의한 자결탄도 조선에서 제일 먼저 개발했습니다. 엄청난 창의성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창의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란이 극복이 된 거지 명나라 군대가 와서 극복된 게 아닙니다. 물론 명나라 군대가 도움이 안 됐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조선이 명나라를 도운 거냐 명나라를 조선가 조선을 도운 거냐 그 개념 아직 거꾸로 돼 있어요. 사실은 조선이 명나라를 도와준 겁니다. 일본군의 목표는 뭐였어요? 명나라 정벌이었잖아요. 명나라가 조선의 힘을 빌린 거예요. 중국 관리의 보고서에도 나옵니다. 조선의 힘을 빌어서 일본을 물리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세계를 주름잡던 스페인이 갖고 있는 병력이 소총으로 무장된 5만 명입니다. 일본군 때 몇 명이었습니까? 상륙한 15만 명이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일본군이 그 당시에. 전 세계 최강의 무력을 갖고 있는 일본군이 조선에서 깨진 겁니다. 그 명나라 군대에서 깨진 게 아니라 조선군에 깨진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봐야 돼요. 화차, 비격진 천례 이런 걸로 인해서 혼비백산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순신 장군이 제해권을 장악했던 예. 물자보급이 안 되는 물자보급이. 암만 날고 기어도 화약 소총탄이 보급이 안 되면 거 어떻게 합니까? 싸울 수가 없잖아요. 예. 식량이야 뭐 어떻게 조선 백성 쥐어 짜가지고 뭐 얻는다고 그러지만 화약하고 총탄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화약하고 총탄. 이 조선 이 한국 사람들의 이 창의성이라는 건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200년 앞서서 했을만해요. 그런 걸 보면은 뭐 아시다시피 이거 뭐 다 회계 이 근데 이 저는 이 처음 복식부기를 제가 접한 건 대학교 때였었는데 진짜 찬탄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야 어떻게 이렇게 좌우를 딱 맞출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수익 비용 빼고 나서 수익 나오니까 대체사표로 들어가서 또 딱 맞고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굉장히 제가 감탄했는데 이게 사실 우리 사고방식의 그 기초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 자기 것도 있죠. 자기가 직접 실험해서 얻은 지식 자기가 경험해서 얻은 지식도 있지만 책을 읽거나 남의 얘기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 지식도 사실 따지고 보면 남의 거하고 내 걸로 구성되어 있죠. 내 지식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은 내가만 알아낸 지식 아니면 남한테 얻어준 지식.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복식부기로 설명이 돼요. 세상사도.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하지만 미국의 소위 파운딩 파더, 그러니까 창업을 한 그런 건국의 아버지들도 회계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던 회계 마인드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면 아주 이 대차 균형의 원리, 조직적이죠. 굉장히 아주 조직적입니다. 저보고 제가 깜짝 놀라고 그랬었는데 뭐 다 아시니까 생략을 하고. 자, 그럼 그 회계가 역사를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 메디치가가 아주 번성을 했었는데 갑자기 예술 문화적인 게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 회계를 경시하는 경향이 생기면서 자퇴했다. 이게 제이콥 솔 얘기입니다. 그 스페인은 막대한 부를 얻었죠.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계 제도를 도입하면서 보니까 이 회계 투명성이라는 게 불편한 짓이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손실 났습니다. 뭐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제 무적 함대가 영국에 졌죠. 그래서 이제 또 스페인의 시대가 지고. 그런데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를 보면은 회계가 네덜란드에게 중심 요소가 되고 아주 잘하는. 그래서 네덜란드가 보면 우리 동양의 역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죠. 일본에 와서 나가사키 외항에 일본의 일종의 에이전트 노릇을 했죠. 무역 에이전트 노릇을. 그러면서 또 네덜란드를 통해서 일본이 서양을 배우고 이제 그렇게 서로 돕고 살았는데 제가 국제사회에 나가서 보면 네덜란드 사람들이 제일 똑똑합니다. 대화를 해보고 아주 머리가 조직적이고 정교하고 아주 훈련 받았다는 느낌을 딱 줘요. 영어도 엄청나게 잘합니다. 옆에 앉아 있는 호주 이사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쟤처럼 영어 잘했으면 좋겠다. 네덜란드 사람인데 영어 하는 거 들으면서 저 사람 영어 참 잘하네. 그때 나도 저 사람처럼 영어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영어를 잘합니다. 그 사람 네덜란드에서 장관하고 당수였었는데
청사해지는 바람에 총리가 못 되고 이제 월드뱅크 이사로 와 있었어요 그때. 야 진짜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가 이렇게 성공했던 거는 이 회계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이런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그 제이콥솔 교수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자 이렇게 사적인 데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 웨지우드라고 여러분 그 영국의 그 유명한 도자기 회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도자기 회사로 성공한 이유가 뭐냐면 원가 계산을 처음 했다는 겁니다. 여기가 원가 계산 제도. 그러니까 내가 돈이 얼마 드는지를 아니까 그것에 맞춰서 마진을 붙여서 파니까 가격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설정하면서 결국 이제 그 유명한 브랜드로 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웨지우드 성공사를 보면 회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얘기인데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항상 그 회계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관심사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회계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겁니다. 모든 걸 회계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관 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뭐 우체국 그 우체국장 하면서도 그렇고 자기가 인쇄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회계를 모든 어떤 기본 어프로치로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토마스 제퍼슨 이 사람도 60년 동안 회계장부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토마스 제퍼슨은 초대 국무장관이고 3대 대통령이죠. 진짜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특허권 제도도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제가 보면 꼭 그 봉이 김선달 같아요. 그냥 황량한 사막에다가 천막 하나 딱 세워놓고 프리덤 딱 깃발 하나 자유라는 깃발을 딱 세워놓습니다. 사람들이 다 와요. 왜 왔을까요? 그 당시에 유럽을 한번 보세요. 유럽은 왕정이고 뭐 개인이 무슨 사업하려고 그러면 다 인가 받아야 되고 신기술을 적용하려고 그래도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근데 미국에서는 자유. 아무나 와서 하여튼 영업해. 영업하고 네 기술 내가 특허권으로 보호해 줄게. 와. 그러니까 와 하고 미국으로 담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우리 지금 생활을 바꿔놓은 인류의 생활을 바꿔놓은 텔레비전, 냉장고, 전구 할 것 없이 모든 거 다 어디서 발명했습니까?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인류의 문명을 바꾼 발명품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미국에서 나왔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기술을 갖고 있으면 미국으로 자유니까 기업도 자유고 뭐 다 자유고 보호까지 해주고 그 특허권이 없었으면 아마 그렇게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그 특허권을 만든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이 사람도 60년 동안 회계장부 기록하고 조지 워싱턴 이 사람도 군인 생활하면서 또 돈 많은 과부하고 결혼해서 그 큰 농장을 갖고 있었잖아요. 거기 토지, 노예 뭐 이런 걸 전부 다 자기가 기록을 하면서 그 회계적인 그 초대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다 이 회계에 밝은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 이 사람이 모든 그 미국의 그 회계제도 뭐 그다음에 뭐 국채 제도 이런 거 다 만들었거든요. 이 사람도 회계에 굉장히 밝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미국이 있는 거죠. 저렇게 체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가를 건국했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에 미국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론적으로 들어가서 회계가 왜 중요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시경제 통계를 위한 원시 데이터를 제공한다. 지금은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시장화되어 있죠. 가사 용역도 심지어는 다 시장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연구소에서 청소하는 사람 오고 전부 다. 그 결국 뭐냐? 기업의 매출을 다 더하면 그게 GDP가 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매출을 누가 계측을 합니까? 결국 회계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회계가 미시적인 것 같지만 그걸 다 더하면 거시경제 통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잘못되면 거시경제 통계에 오류가 나고 그 통계를 보고 거시경제 정책하면 죄다 오류가 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조조정에 적절한 타임을 포착한다. 뭐 거창한 얘기지만 별거 아닙니다. 이익이 나는지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익이 나는지. 이 기업이 이익이 나는지. 이익이 계속 나요? 그럼 오케이죠. 근데 이익이 안 나요. 손실이 계속 나. 손실이 계속 나는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판매비는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회사의 제품이 또는 서비스 아웃 오브 데이트 돼 있다는 얘기예요. 빨리 바꿔야죠. 구조조정.
구조조정도 결국은 회계 정보에서 나온다. 얼리 워닝 펑크션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방지한다. 여러분 경제학이 뭡니까?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연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원 배분할 때 뭘 보고 합니까? 내가 A라는 기업의 주식을 살 거냐, B라는 기업의 주식을 할 거냐, 살 거냐. A 기업하고 B 기업의 재무제표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익이 어디서 나나? 이게 전망이 있나 없나? 회계 정보가 엉터리면 엉뚱한 기업으로 돈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 배분의 왜곡도 방지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계라는 것이 결국은 구조조정의 타이밍도 포착하고 자원 배분의 왜곡도 방지하고 거시경제 정책을 올바로 하게 하는 데이터도 제공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영어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거 제가 그때 그 회계학자들 외국 회계학자들 많이 모아놓고 우리나라 그 회계 개혁한 걸 설명할 때 제가 쓴 다이어그램입니다. 이게. 근데 거기서 제가 이걸 설명했더니 막 사진 찍고 그러더라고요. 학자들이. 미국 학자들이, 회계학자들이. 왜냐하면 회계학자들이 듣기에는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거시경제학이 어떻고 구조조정이 어떻고 뭐 자원배분이 어떻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 듣는 얘기 같으니까 이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걸 초이즈 다이어그램, 이거 제 발명품이라고 그래서 제가 저기다 초이즈 다이어그램을 했는데 이거 많이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회계는 결코 미시에 끝나는 게 아니고 거시적인 개념입니다. 그럼 올바른 회계의 중요성이 뭐 다 아시죠? 대우조선 해양 사태 이거 다른 조선사들은 다 손실이 나는데 혼자서 이익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혼자서. 근데 잘 들여다보면 현금은 마르고 있었어요. 그럼 회계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익이 나는데 대형 투자 행위가 있지 않았으면은 왜 현금이 마릅니까? 뭐 부동산을 샀다든지 어디에다 투자를 했다든지 그러면 이익이 나도 현금은 좀 쪼일 수가 있죠. 근데 어디에 부동산을 사지도 않고 투자도 안 했는데 현금이 쪼인다 그러면 뭐 순이익이 잘못 측정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 제대로 봤으면은 구조조정의 타이밍도 잡았을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그 많은 벤처 기업들이 있는데 그 회계 정보를 잘못 유통시키면 엉뚱한 스타트업으로 망할 스타트업으로 돈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을 깎죠. 제대로 된 데가 줬으면 거기서 확 일어나가지고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이 날 텐데 사기치는 망할 기업에다 돈 주고 제대로 될 건 안 주고 그러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회계 투명성만 확보하면 잠재 성장률이 2% 올라갈 거다. 2%포인트 올라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이런 선진국 성장률보다 더 낮잖아요. GDP 성장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베트남 이런 나라하고 미국의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거든요. 사이에. 근데 미국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죠. 어딘가에 뭐가 잘못된 어딘가에.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회계 정보가 투명하지 않아서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쳐서 엉뚱한 데다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회계개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윤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새 그 회계개혁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개혁은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축적된 데이터를 보고 개혁 이전하고 개혁 이후를 비교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해야 되겠다.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정권 바꿨다고 그래서 한번 이 얘기 저 얘기 나오면 그거에 자꾸 어드레스를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계 정보를 둘러싼 그 이해관계자가 많습니다. 회계사도 회계사회도 있고 목소리 냅니다. 기업도 기업단체에 있어서 목소리 냅니다. 그럼 저 말없이 있는 저 다수의 국민들, 주식시장에 돈 투자한 말없는 국민들은 누가 대변합니까 그럼? 그 사람들 얘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기업 얘기만 듣고 할 수도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연착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과정에서 기업에 좀
지나친 부담을 주는 부분은 조금씩 덜어주면서 가야죠. 그렇지만 이 기본적인 골격은 긴 호흡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데이터가 축적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회계개혁의 기본 전제를 달성하고 있냐 그걸 봐야 되죠. 우리가 이거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 구조가 선진국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유선임제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유선임을 하면은 결국 나를 재판할 판사를 내가 정하는 그런 셀프 선임이잖아요. 셀프 선임. 그런 회계감사하면 뭐합니까? 오히려 안 하는 만도 못하죠. 그래서 지정을 해야 마땅하지만 그건 너무 심하니까 주기적으로라도 지정하자. 그러면 그 주기적 지정의 타임 그 간격을 어떻게 하냐? 2대1이 적당하겠다. 왜? 9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엎어졌다 할지 모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오류를 만들었다가 9년 안에 지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리미질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이에 피해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다리미질하는 과정에서. 너무 길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공익법인은 4+2죠. 왜 4+2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공익법인은 또 언제 없어질지 모르잖아요. 문 닫고 가버리면 끝이니까 이거 계속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쇼스팬으로 한 겁니다. 4대2로. 이 2대1 체인지를 한 이유는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라고 해서 2대1 체인지를 한 겁니다. 그럼 2대1 체인지를 바꾸려면은 2대1 체인지 해보고 데이터가 축적된 다음에 판정할 일입니다. 그게 무슨 정책적 판단의 대상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걸 뭐 타협해서 결정해야 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왕 제도가 들어왔으면 합리적인 데이터 축적을 기다려야 된다.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 분명한 거는 우리나라 기업 지배 구조가 선진국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주기적 지정이나 지정제를 포기한다? 그럼 그건 원시시대로 가자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건 절대로 안 된다. 다만 우리가 경청해야 될 거는 기업들한테 우리가 이 제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생각하지 못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너무 작은 기업들한테 하라고 하는 거는 좀 부담이 있었죠. 그러니까 1,000억 이하는 면제했지 않습니까? 연착륙을 시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는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제도 변경인데 이거를 한 뭐 몇 년 만에 바꾸면 아마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웃음거리. 네. 자 그럼 왜 그때 그 법안을 개혁의 그 골격을 보겠습니다. 아주 정교한 이론적인 그 토대 위에서 된 겁니다. 자, 드 안젤로 모델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디텍트 브리치, 그다음에 리포트 브리치. 그러니까 두 개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발견해내는 거에 있고 발견했다고 해서 다 보고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디텍트 브리치 하는 거는 능력의 문제고 리포트 브리치 하는 건 인디펜던스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케이퍼빌리티하고 인디펜던스가 다 확보돼야 오디트 퀄리티를 확보할 수 있다. 이거 다 아시는 거죠. 자 그럼 케이퍼빌리티는 어떻게 됩니까? 날리지, 듀케어. 그렇죠? 그 듀케어에 표준감사 시간이 들어온 겁니다. 암만 머리가 좋아도 날부 기어도 1시간 내에 해봐. 됩니까? 안 되잖아요.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된다. 그래서 듀케어를 하기 위해서 표준감사 시간이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인디펜던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 주기적 지정들. 그리고 지금 감사 주기가 3년 아닙니까? 3년이죠 보통. 지금 법에도 3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년은 해야 된다. 3년. 요거를 3번씩이나 가고 한 번 하는 거는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2-to-1 체인지를 하자. 1대1 체인지는 너무 심하다 그러면 2-to-1 체인지. 이왕에 도입하려면 2-to-1 체인지 정도는 돼야 된다. 해서 주기적 지정을 들은 겁니다. 자, 그런데 케이퍼빌리티, 인디펜던스 다 좋은데 또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갑질할 수도 있고
그래서 행동강령이라는 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행동강령, 표준감사시간, 주기적 지정 이 세 개가 개혁의 핵심입니다. 이 회계사 여러분들이 저 행동강령 불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개혁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행동강령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저거 준수 안 하시면은 깨집니다. 저거 다. 저 다 깨져. 장기적으로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회계사가 너무 갑질이 심하다. 저한테도 불평 많이 해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그런 회계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없다고 할 수 있냐? 사람이 사는 데인데. 그러나 우리가 행동강령으로 자정 노력을 하겠다. 또 갑질이라고 그러는 경우에 대부분 근데 잘 들여다봐라. 갑질이 아니다. 과거에 관행하고 현재 그 관행이 충돌하는 마찰이지 갑질이 아닌 게 대부분일 것이다. 물론 갑질이 일부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 회계사 여러분들한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걸 해도 좀 더 부드럽게 소통의 방식을 좀 잘해야 된다 이거죠. 갑질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회계사들이 갑질을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면은 회계개혁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유 정말 허망한 거죠. 굉장히 허망한 겁니다. 극히 일부의 갑질 때문에 저 회계개혁이 무너진다는 것은 회계사 직역의 불행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 드안젤로 모델에 입각해서 만든 저 회계개혁 그 서양 사람들이 보고 굉장히 정교하다고 칭찬하더라고요. 저걸 보고 머리를 끄덕끄덕하면서 굉장히 정교하게 잘 입안이 돼 있다. 이 행동강령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전문 자격서 중에 우리 회계사만 있습니다. 변호사도 없고 세무사도 없고 오로지 우리 회계사만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오로지 우리 회계사만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인이든 선량한 사람이든 의뢰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세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뢰인을 오히려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감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주 특별한 직역이고 공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퍼블릭 콜링이에요. 퍼블릭 콜링. 당연히 행동강령이 있고 그걸 준수해야 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그래야 회계개혁이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결국 회계개혁은 그 출발이 우리나라 기업 지배 구조가 선진국보다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이 자유선임이라는 것이 결국 셀프 선임이고 감사 하나만 하라는 거기 때문에 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기적 지정제가 들어온 겁니다. 최선의 확보. 그리고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시간을 줘야 된다 해서 표준감사시간이 들어온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회계사들이 누구보다도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행동강령이 들어온 것이고 이러한 제도를 우리가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 긴 호흡으로.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또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발전을 합니다. 아, 대한민국의 회계는 믿을만하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내는 회계 재무제표는 믿을만하다. 국제경장 입찰 갔을 때 너는 이 재무제표 못 믿겠으니까 뭐 은행 본드를 뭐 2개를 갖고 와라. 보증을 2개 갖고 와라. 그럼 본드 그 내는 것마다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국내 은행 2개는 안 된다. 외국 은행 보증을 갖고 와라. 그럼 비용이 더 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채권 발행할 때 금리 올라가고 기업들도 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당국이 주의해야 될 것은 물론 지난번에 그 공청회에서 나온 그 회계팀장이 투자자 보호를 강조했더라고요. 말 없는 국민, 투자자들 보호이 중요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제도를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강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회계와 감사의 이론적인 구조를 설명하시면서 동시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우리 최 회장님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
특히 그 디안젤로 마지막에 그 외국의 그 문헌은 저희들 학교에서 강의할 때 아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그 질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발견만 해가지고 안 되고 그걸 그 용기 있게 보고를 할 수 있는 그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다 겸비되어야만 그 감사의 질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로 논문을 많이 익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간단한 질문을 해서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최근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이게 그 주기적 지정제를 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유선임으로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하는데 이제 주기적 지정제 우리나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6+3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과도기적인 것이죠. 많이 봐준 거죠. 이에 두 번은 자유선임을 하고 그래서 그 계약자로서의 가외 지위를 두 번은 기업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한 번을 그 갑과 을을 바꿔주는 그런 이제 과도기적인 조치를 했는데 이 주기적 지정제가 그냥 제일로 그 없어져야 될 제도라고 그 로비가 아주 심한 것 같아요. 기업계에서. 그래서 그 속을 이제 들여다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가불이 바뀌어지는 거를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원위치 않는다 그러면서 지금 안을 뭐 6+3이 아니라 9+3으로 좀 더 길게 늘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대안을 제시를 하고 하여튼 그거를 뭐 폐지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최소한도 9년 6+3 당초 시대라면 9년은 지나가서 한 사이클이 지나가서 축적된 자료에 의한 분석을 해가지고 대안을 강구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거 난리지를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이 얘기하는 게 회계사가 그 감사인이 손이 바뀌니까 새로 와가지고 초도감사된다 잘 모른다 그래서 그 감사인들이 비효율적으로 감사를 하더라 지정감사에서 근데 그것은 저는 회계사라고 하는 그 라이센스를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한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언더스탠딩하고 플로우 차팅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이해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서 뭐 그 캐퍼빌리티가 날리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 김 선배님 말씀 전 100% 옳다고 생각하고요. 트집 잡는 거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뭐 아까도 뭐 갑질한 회계사 경우에 따라 있을까로 말씀을 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회계사 시험을 붙은 사람이 뭐 가서 이상한 소리 했다는 거는 전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 첫 번째 그 6+3 그 얘기는 데이터도 축적돼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가서 대한민국 기업의 지배 구조가 뭔가 진전을 보였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게 전제가 안 되면은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도입한 전제가 기업 지배 구조가 선정한 선진국보다 못하기 때문에 자유선임을 하게 하면 감사를 하나만 하는 거다라고 그래서 투자자 보호가 안 된다고 그래서 도입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째, 기업의 지배 구조가 진전을 보였냐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보조 판단을 해야 된다. 주 판단은 기업 지배 구조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